좀비는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 부두교의 전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약을 먹여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만든 후 계속해서 약을 먹이면 정신이 마비가 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후역의 소설 퇴마록 등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약물을 이용해서 노예를 부리는 사건은 있었다고 합니다. 좀비 영화는 1932년에 화이트 좀비라는 흑백 영화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좀비는 위에서 언급한 부두교 스타일의 좀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구울에 가까운 괴물입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느릿느릿 걸으면서 엄청난 식욕에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식인 특성을 지녔다는 것, 그리고 역병을 일으켜 물린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식의 좀비 영화 특유의 설정은 조지 로메로라는 걸출한 감독, 좀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조지 로메로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좀비라는 개념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후 조지 로메로의 시체 3부작에 나오는 녀석들은 좀비라고 불렸고 그렇게 홍보되었습니다. 후대에 나온 모든 좀비 영화들이 로메로 감독의 좀비에서 파생된 것들이니 과연 로메로 감독은 일대 종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번 리뷰에서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비랜드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루벨 플레이셔 감독이 연출하고 제시 아이젠버그와 우디 헤럴슨, 엠마 스톤이 등장한 이 영화는 기존의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비틀고 조롱하며 한편으로는 블랙 코미디를 펼치는 B급 호러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도 로드무비 혹은 가족 영화 같은 특성을 지녔습니다. 여러모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이면서도 작품성은 가볍지 않은 수작이라 할 수 있죠. 대체 이 감독이 베놈에서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작품을 만든 감독인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 멋진 영화가 개봉하지 않고 바로 DVD로 출시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좀비 영화를 봤고 좀비 소설을 봤지만 이 좀비랜드만큼 기분 좋게 패러디와 비틀기를 보여준 작품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 좀비 영화의 대표적인 클리셰들, 좀비 영화의 가치와 은유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좀비랜드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언제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저는 좀비 영화라는 장르를 무척 사랑합니다. 장르의 특성상 천편일률적인 클리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닌 애정은 풍화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두루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비 아포칼립스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호의 이유를 다는 것은 일견 어리석은 일일 수 있지만 제가 좀비 영화에 느끼는 매력의 일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좀비가 그 자체로 은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비틀린 은유입니다. 과격한 방식의 은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죠. 미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좀비 사태가 벌어져 시민들의 대부분이 좀비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주인공 콜럼버스가 좀비들을 따돌리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콜럼버스는 다양한 생존 수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생존 수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콜럼버스와 그의 생존 수칙의 의미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콜럼버스라는 친구는 약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좀비 영화의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설정입니다. 이 친구는 집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느라 세상이 좀비 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게임에 푹 빠진 너드, 일종의 와우페인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콜럼버스처럼 좀비 세상이 되었음에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 웃음 포인트입니다. 콜럼버스의 수칙들은 전부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저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카디오라는 수칙입니다. 심폐지구력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확인사살에 총알을 아끼지 않는 수칙 때문에 콜럼버스는 결코 한 번 쓰러뜨린 좀비에게 다시 습격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줄 알고 지나가다가 배후에서 습격당한
다양하는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비꼬는 것이죠. 안전벨트를 중요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장면입니다. 콜럼버스는 우연히 만난 텔러 해시와 함께합니다. 서로 지나치게 친해지고 싶지 않기에 서로 가명을 대죠. 텔러 해시는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는 터프가이, 이른바 아메리칸 배드에스형 캐릭터입니다. 거친 사나이지만 트윈키를 사랑하는 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기꾼 자매 위치타와 리틀 락을 만나고 네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 자매는 미모의 젊은 여성, 아직 어린 여자아이라는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같은 생존자들을 등쳐먹으면서 살아남은 이들입니다. 모두 생존의 프로들이죠. 영화의 핵심은 바로 캐릭터에 있습니다. 우선 텔러 해시를 보죠. 이 남자는 강인하고 터프하지만 사실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약한 울보입니다. 벅이라는 강아지는 사실 강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리틀락을 가르치면서 보이는 그의 표정에는 부성애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결코 슬픔을 과장하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트윈키를 먹습니다. 트윈키를 사랑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즐기는 그의 성향은 명확한 주제를 전달합니다. 텔러 해시는 자신이 마초적인 남성이고 연장자라고 체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윈키 같은 작고 연약한 즐거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저지르는 사욕, 무의미하게 가게를 박살내는 것은 그의 트라우마를 날려버리는 일종의 쾌락 추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 된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남자가 좀비를 사냥하고 쓸어버리는 것에 집착하게 된 슬픈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위치타와 리틀락은 여성의 무기를 10분 활용해 사기를 치는 이들입니다. 평범한 좀비 영화였다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 아이들, 영악하고 세상에 찌든 10대, 20대 여자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좀비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돌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이 영화가 기존 좀비 영화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소녀다운 감성도 지니고 있죠. 놀이공원이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위치타와 리틀락은 일행과 함께 염원하던 놀이공원에 가지만 그들을 반기는 것은 역대 최악의 위기였죠. 저는 앞에서 좀비를 일종의 은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에게 덤벼드는 좀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은유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잔혹하고 힘겨운 투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언제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좀비 아포칼립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놀이공원, 화려한 오락의 세계, 그 오락의 세계에 도착한 이들을 덮치는 것은 다량의 좀비로 표상되는 탐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본질적인 욕망, 탐욕, 그것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덮친다는 은유는 이 영화의 절묘한 블랙 코미디적 요소입니다. 영화는 중반에 빌 머레이를 등장시켜 코미디의 요소를 극대화합니다. 빌 머레이는 좀비 세상이 된 세계에서 혼자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견뎌야 하는 고독을 드러내고 있죠. 그는 좀비들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관객들이 좀비와 다름없다고 꼬집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과장된 빌 머레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스타의 허상, 헐리우드의 헛된 욕망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결국 빌 머레이는 좀비를 흉내내다 터프한 남자가 되려던 콜럼버스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위치타는 그런 빌 머레이를 보며 콜럼버스를 충동한 죄책감과 슬픔에 일그러지는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빵 터집니다. 깔깔 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좋아한다던 스타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데 그게 웃겨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주는 모순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빌 머레이는 희극 연기를 마지막까지 해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관객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이 장면이 웃음이 터지면서도 의미를 신경 쓰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배우란 무엇인가? 주인공 콜럼버스는 왜 광대를 두려워하는가?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해보죠. 콜럼버스와 같은 인물은 기존의 사회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이 되자 유능한 생존자로 변모했습니다.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지만 아포칼립스에는 적응한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콜럼버스의 각각의 수칙들이 보여주는 비꼼도 재밌습니다. 콜럼버스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수칙을 부정합니다. 정확히는 영웅이 되기를 거부했던 자신이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이러한 성장은 이 영화의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까지 좀비물의 클리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비 영화는 대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룹을
가족을 만들고 계속해서 덤벼드는 좀비들과 위기에 봉착해서 희생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극복하면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해체되는 인간관계의 참혹함을 그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다릅니다. 서로 이름조차 숨길 정도로 서로를 믿지 않던 이들이 점차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만들고 끝내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좀비 영화가 해체를 말한다면 이 영화는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말에서 주인공의 성장과 등장인물들의 화합까지 이뤄내는 것을 보면 이 영화의 완성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비랜드는 좀비들이 창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렸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아픔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존 앞에서 그들은 감상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이해합니다. 좀비 영화 최대의 장점은 좀비 영화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좀비라고 하는 극대화된 크리처와 재앙은 그에 맞선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극복을 드러내는 좋은 소재입니다. 저는 좀비 영화가 반드시 인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좀비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나약한 단면을 드러내고 파괴되는 관계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과정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주인공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할 좀비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간성이 회복되고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고 관계의 회복을 그렸습니다. 어쩌면 좀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즉 원래의 세상과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걸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좀비랜드를 가장 멋진 호러 코미디 영화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좀비를 다룬 B급 영화이면서 이 영화처럼 재미와 오락을 전부 잡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은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멋진 패러디와 풍자는 이 영화를 가벼운 오락 영화를 넘어서는 수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비랜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트윈키를 아직도 못 먹어본 것이 아쉽기만 하군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